동해안의 절경을 따라 굽이치는 7번 국도. 평화로워야 할 주말 오후의 정적은 끔찍한 굉음과 함께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마치 하늘을 찢어밟을 듯한 엔진 소리가 해안도로를 집어삼켰고 파도 소리조차 그 소음에 묻혀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오토바이 몇 대의 소림이 아니었다. 불법으로 개조된 머플러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은 수십 대가 한꺼번에 공명하며 지진처럼 도로를 울렸다. 20대가 넘는 대규모 오토바이 무리,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폭주족 연합 블랙스네이크였다. 검은색 유광으로 도색된 바이크 위에는 뱀과 해골 문양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고 그들은 마치 거대한 뱀이 먹이를 조이듯 왕복 2차선 도로의 전차선을 점거한 채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도로의 지배자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매캐한 배기가스가 한여름에 지열과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든 연기를 만들어냈다. 헬멧조차 쓰지 않거나 썼다 해도 고작 멋내기용 캡을 쓴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괴성을 지르며 도로를 활보했다. 그들은 주행 중 서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앞바퀴를 들어올리는 윌리 주행을 시도하며 뒤따르는 차량들을 조롱했다. 그들의 등 뒤로 2km가 넘는 차량 행렬이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운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경적을 울리거나 항의하지 못했다. 저 무리에게 찍히는 순간 차가 부서지거나 집단 폭행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도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절망적인 정체 속에 붉은색 경광등을 미친 듯이 번쩍이며 절교하는 구급차 한 대가 갇혀 있었다. 삐이 삐이 찢어질 듯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앞을 막아선 폭주족들의 굉음에 묻혀 비명처럼 들렸다. 구급차 운전석의 박동수 기사는 핸들이 부러질 듯 꽉 쥐고 있었다. 굵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앞을 가로막고 춤추듯 달리는 오토바이 무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제발 좀 비켜! 응급 환자라고! 제발! 박동수는 앰프 마이크를 통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20년 넘게 구급차를 몰아온 베테랑인 그였지만 이렇게까지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환자실의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했다. 들것에 누운 7살짜리 여자아이 지민이는 온몸을 가늘게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산소 포화도 수치는 위험 수위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선생님, 지민이가 숨을 안 쉬어요. 아이의 엄마인 수지는 딸의 차가워진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져 나오고 있었다. 모니터에서 울리는 기계음이 점점 더 빠르고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다. 구급대원인 민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엠브백 수동 인공호흡기를 짜내며 다급하게 외쳤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기사님, 얼마나 더 걸립니까? 아이 바이탈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심해요. 당장 병원에 도착해서 기도 삽관해야 합니다. 박동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라도 뚫고 나가려 했다. 육중한 구급차가 굉음을 내며 반대편 차선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하지만 그 순간 폭조족 무리에서 오토바이 2대가 튀어나왔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구급차 앞으로 끼어들더니 일명 칼치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며 위협 운전을 시작했다. 끼익! 박동수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고 구급차는 거칠게 요동쳤다. 환자실 안에서 지민이의 몸이 들썩였고 중심을 잃은 수지는 바닥으로 넘어졌다. 악! 그녀의 비명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지족들은 창문 너머로 낄낄대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머리를 붉게 염색한 한 놈은 구급차 바로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엉덩이를 흔드는 신용까지 해댔다. 그들에게 꺼져가는 어린 생명의 불씨는 그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무료함을 달래줄 장난감에 불과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박동수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경적을 닥치는 대로 눌러댔지만 놈들은 오히려 머플러를 개조한 굉음으로 응수하며 더욱 느리게 달릴 뿐이었다. 주변의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트럭기사 한 명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야, 이 개자식들아! 구급차 안 보이냐? 사람 죽일 셈이야? 하지만 그 외침은 곧바로 후회로 바뀌었다. 쇠파이프를 든 폭주족 3명이 트럭을 에워싸고 문을 발로 차며 위협했기 때문이다. 아저씨, 돼지고 싶어? 조용히 갈 길 가지. 험악한 협박에 트럭 기사는 창문을 올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였다. 구급차 뒤쪽 환자실에서 삐 하는 듣고 싶지 않았던 단조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심정지입니다. 심장 멈췄어요. 민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즉시 아이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흉부압박, CPR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지민아, 제발. 안 돼, 지민아, 눈 좀 떠봐. 엄마야. 수진의 비명은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눈앞에서 딸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본 그녀의 이성은 끊어졌다. 수진은 구급차 뒷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민호가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도로 위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렸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맨발로 달리는 그녀의 모습은 처절했다. 그녀는 폭주족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가장 크고 화려한 바이크를 탄 사내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철퍼덕. 살이 타들어갈 듯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그녀의 무릎이 닿았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수지는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빌고 또 빌었다. 제발요, 선생님들. 제 딸이 죽어가요. 이제 겨우 7살이에요. 제발 길 좀 터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규는 소음에 묻히지 않았다. 그 처절함이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주변 차선의 운전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분노에 차 주먹을 쥐었다. 바이퍼라고 불리는 폭주종 리더가 천천히 바이크를 멈춰 세웠다. 목덜미까지 뱀 문신이 뒤덮인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귀찮다는 듯 귀를 후비며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주변으로 부하들이 몰려들어 원을 만들었다. 엔진 공회전 소리가 위협적으로 웅웅거렸다. 개중에는 킬킬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수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놈도 있었다. 형님, 이 아줌마 뭐라는 겁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요. 아, 시끄러워서 원. 야, 아줌마, 여기가 안방이야? 왜 남의 가는 길을 막고 지랄이야? 바이퍼는 조롱 섞인 말투로 빈정거렸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바이퍼를 올려다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제발, 제발 비켜주세요. 바이퍼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렸다. 그는 바이크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부추굽으로 수진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야, 숨 안 쉬면 여기서 죽겠네. 어차피 병원 가봤자 돈만 깨질 거 그냥 여기서 보내줘. 그게 효도야, 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 악마 같은 말에 폭주적 무리는 흐하하 하며 박장대소했다. 수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 여기 있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니? 수진의 중얼거림에 바이퍼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뭐? 이 미친년이? 바이퍼는 신고 있던 부츠로 수진의 어깨를 강하게 걷어찼다. 억! 수진은 힘없이 뒤로 나뒹굴었다. 거친 아스팔트에 살갗이 쓸려 피가 배어나왔다. 재수없게 징징대지 말고 꺼져. 내 바이크에 눈물 튀기면 변상 청구할 거니까. 바이퍼는 쓰러진 수진을 향해 가래침을 퇴 하고 뱉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라는 듯 손짓을 했다. 부앙, 엔진 소리가 다시금 지옥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모든 희망이 짓밟힌 그 순간이었다. 공권력도 시민들의 양심도 침묵하게 만든 그 폭력의 현장을 조용히 지켜보던 시선이 있었다. 정체된 차량 행렬의 옆 차선,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짙은 썬팅 너머로 차가울이 많지 침착한 눈동자가 백미러를 통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폭주족의 인원수, 무기의 유무, 리더의 위치, 그리고 주변의 지형 지물을 단 몇 초 만에 파악했다. 운전석에 앉은 여자는 손목에 찬 군용시계를 확인했다. 골든타임, 5분 남았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소리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기다란 한숨과 함께 그녀의 손이 도어 핸들로 향했다. 철컥, 경쾌하면서도 묵직한 문 여는 소리가 소음 속에 작게 울렸다. 평범해 보이는 셔츠와 청바지 차림, 얼핏 보면 휴가를 나온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왜소한 제고의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녀가 차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그녀의 주변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참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차문을 닫는 소리는 거대한 소음의 바닷속에서 미미한 파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있어 그 소리는 일상의 세계와 전장의 세계를 구분짓는 명확한 경계선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의 짠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겉모습은 이 살벌한 현장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했다. 160cm가 간 넘을 듯한 아담한 체구, 헐렁한 흰색 리넨 셔츠에 통이 넓은 베이지색 면바지, 그리고 굽이 낮은 낡은 단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는 옅은 주근깨가 보였고 질끈묶은 검은 머리는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말을 맞아 가족여행을 가거나 장을 보러 나온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정주부 혹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이모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차 사이를 빠져나와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자 주변 차 안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창문만 조금 열어두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려졌다. 저 여자 뭐야? 미쳤어? 검은색 SUV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옆자리의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보,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지훈의 뒷모습을 쫓았다. 트럭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중년 남성은 지훈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다급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이봐요, 아줌마, 가지 마요. 저놈들 눈이 뒤집혔어. 봉변당한다고. 지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살짝 돌려 남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남성의 시선과 마주쳤다. 남성은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다. 평범한 눈빛인 줄 알았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함에 본능적으로 위축된 것이다. 걱정 마세요. 대화 좀 하러 가는 거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동네 반상회에 가는 사람처럼 태어난 말투였다. 그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은 쓰러져 있는 수진과 그녀를 애워싸고 있는 폭주족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겉모습과 달리 복잡하고 정교한 군사 컴퓨터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타겟 식별, 12시 방향 리더, 코드명 불명, 신장 185cm 추정, 체중 90kg 이상, 무기는 우측 허리춤에 체인, 바이크 옆에 야구 방망이, 약물 복용 의심됨, 동공 풀려 있음. 지윤의 눈은 리더 바이퍼를 훑고 지나가 주변의 부하들에게로 빠르게 이동했다. 측면 2시 방향, 붉은 머리, 손에 든 건 잭나이프인가? 아니, 몽키 스패너군. 위협 수준 중. 10시 방향 덩치, 단순 근력형, 하체 중심이 불안정함. 그녀는 걸어가는 짧은 순간 동안 적들의 인원수, 무기 소지 여부, 심리 상태, 그리고 예상되는 공격 패턴을 분석했다. 총 23명, 그중 전투 의지가 있어 보이는 건 리더를 포함해 6명, 나머지는 그저 분위기에 휩쓸린 양아치들. 지윤이 폭주족들의 포위망을 뚫고 수진이 쓰러진 곳으로 다가갔다. 엔진 소리가 요란한 탓에 폭주족들은 그녀가 바로 등 뒤까지 다가올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낄낄대며 수진을 조롱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어이, 아줌마, 집 짜지 말고 일어나라니까. 안 들려? 붉은 머리의 폭주족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지윤의 손이 불쑥 나타나 붉은 머리의 손목을 가볍게 쳐냈다. 탁! 날카로운 파열음은 아니었지만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악! 붉은 머리는 전기가 오른 듯 화들짝 놀라 손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별로 세게 맞은 것 같지 않은데 손목 관절이 찌릿하며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누구야? 붉은 머리가 비명을 지르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지윤에게 쏠렸다. 바이퍼 역시 흥미롭다는 듯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고개를 돌렸다. 수십 개의 험악한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 살벌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윤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수진에게 몸을 굽혔다. 지윤은 수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다친 데는 없나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수진은 멍한 눈으로 지윤을 올려다보았다. 눈앞에 나타난 작고 평범한 여성. 구세주라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모습에 수진은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기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세요, 제발. 수진은 지윤을 밀쳐내려 했다. 자신 때문에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수진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 엄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엄마가 무너지면 아이는 누가 지킵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수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지윤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수진의 피 묻은 무릎을 닦아주었다. 그 침착한 태도는 마치 폭풍우 속의 고요한 섬 같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이퍼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또 뭐야? 동네 반상회 하러 왔어? 아주 눈물 없이는 못 봐주겠네. 바이퍼가 바이크에서 내려 거드름을 피우며 지윤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지윤의 작은 몸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바이퍼는 지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명품 하나 없는 수수한 옷차림, 관리받지 않은 듯한 피부, 자그마한 키. 그의 눈에 지윤은 그저 만만한 먹잇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끼어들어? 집에서 남편 밥이나 차려줄 시간 아니야? 아니면 뭐 콩나물가 깎듯이 우리한테 설교라도 하러 오셨나? 바이퍼의 말에 주변 부하들이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렸다. 형님, 이 아줌마 생긴 거 보니까 딱 도덕 선생님 스타일인데요? 훈계하러 오셨나 봅니다. 아줌마, 우리도 밥은 먹고 다니니까 걱정 말고 가서 발레나 하세요. 온갖 성희롱 섞인 조롱과 야유가 쏟아졌다. 그들은 지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지윤은 수진을 자신의 등 뒤로 안전하게 물러서게 한 뒤 천천히 몸을 돌려 바이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올려다봐야 할 만큼 키 차이가 컸지만 그녀의 기세는 전혀 눌리지 않았다. 그녀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마치 말 안 듣는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법조왕 읊조림에 바이퍼와 부하들의 웃음소리가 또 끊겼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이 아줌마 진짜 미쳤나? 지윤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형법 제250조 살인죄 혹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당신들의 행위로 인해 저 아이가 사망할 경우 당신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을 수 있어. 단순한 교통방해가 아니야. 바이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무식한 땅패 취급을 받으며 법률 용어를 듣는 것이 불쾌했거니와 무엇보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저 여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오히려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듯한 그 눈빛. 이야, 이 X 같은 년이 어디서 유식한 척이야. 법? 웃기고 자빠졌네. 야, 여기 법이 어딨어? 내 주먹이 법이고 내 바이크가 헌법이야. 바이퍼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마지막 경고야. 지금 즉시 바이크 치워. 그리고 구급차 보내. 지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내리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의 톤이었다. 그 태도에 바이퍼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감히 덩치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 아줌마가 남자들, 그것도 무장한 폭주족들 앞에서 명령질하니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야, 이 아줌마 교육 좀 시켜줘라. 말로 해서는 못 알아쳐먹는 모양인데. 바이퍼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아까 지윤에게 손목을 맞았던 붉은 머리와 야구방망이를 든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껄렁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아줌마,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라고 했지. 몸으로 때우고 싶어서 환장했어? 덩치 큰 사내가 위협적으로 야구방망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지윤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일부러 지윤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어디 맷집은 좀 되시나? 뼈가 약해서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데. 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골든타임 3분.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시간 낭비였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봉인해 두었던 평화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억눌러왔던 야수를 깨워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유감의 표시였다. 그래,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배우는 수밖에. 지윤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쓰고 있던 뿔테 안경을 벗어 셔츠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머리를 묶고 있던 고무줄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염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압박감. 덩치 큰 사내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여자가 갑자기 거대해 보이는 착각이 들었다. 뭐야? 왜 폼을 잡고 지랄이야? 사내가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공포를 덮기 위해 홧김에 손을 뻗었다. 지윤의 멱살을 잡아 내 동댕이 칠 심산이었다. 죽고 싶냐? 사내의 거친 손이 지윤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 손은 지윤의 옷깃에 닿지 못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가 깨지고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거구의 사내가 휘두른 손바닥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움츠러들거나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을 것이다. 하지만 강지윤의 눈꺼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간은 상대방보다 몇 배는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의 손이 자신의 옷깃에 닿기 직전 상체를 살짝 왼쪽으로 틀었다. 마치 흐르는 물이 바위를 피해 돌아가듯 지극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사내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그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지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작고 하얀 손이 사내의 굵은 손목을 낚아챘다. 겉보기에는 가냘픈 가정주부의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강철 바이스와도 같았다. 사내는 자신의 손목이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사내가 당황하여 소리를 내기도 전에 지윤은 잡은 손목을 바깥쪽으로 비틀며 동시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강하게 눌렀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완벽한 관절기였다.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닌 인체 구조의 약점을 파고드는 기술이었다. 으아... 단말마의 비명이 도로 위에 울려 퍼졌다. 100kg이 넘는 거구의 사내가 마치 종이 인형처럼 무릎을 꿇었다. 관절이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이 뇌를 찌르자 사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지윤은 감정 없는 얼굴로 사내의 팔을 꺾은 채 낮게 읊조렸다.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특히 약자를 상대로는. 그녀는 손에 힘을 살짝 풀었다가 다시 한번 뚝 소리가 나게 꺾었다. 경고의 의미였다. 주변의 정적은 엔진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했다. 낄낄거리며 구경하던 폭주족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자신들이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덩치 큰 사내가 고작 시장 바구니나 들 법한 아줌마의 손길 한 번에 제압당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뭐야? 저 아줌마? 마소개형이 당한 거야? 말도 안 돼? 폭주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트럭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박, 봤어? 저 여자분 무술 유단자인가 봐. 세상에, 저 덩치를 한 손으로 제압했어. 절망적이었던 분위기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바이퍼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함께 다시 위태로워졌다. 야, 이 병신 새끼야. 쪽팔리게 계집년한테 당하고 지랄이야.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바이퍼가 쓰고 있던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바이퍼의 눈에는 지윤의 기술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방심한 부하가 재수없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만 보였다. 복은 저 저자가 호신술 학원에서 배운 잔재주를 부린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자존심은 여자가 남자를 이긴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 지윤은 잡고 있던 사내를 쓰레기 버리듯 옆으로 밀쳐냈다. 사내는 부여잡은 칼을 감싸쥐고 끙끙거리며 바닥을 기었다. 지윤은 손바닥을 탁탁 털고 다시 바이퍼를 향해 섰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제 대화가 좀 통하려나? 길터, 당장. 지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압력이 실려 있었다. 바이퍼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켰다. 분노를 삭이라는 듯 깊게 연기를 빨아들인 뒤 지윤의 얼굴을 향해 길게 내뿜었다. 아줌마, 호신술 좀 배웠나 본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도장에서 관장님이랑 짜고 치는 연습 좀 했다고 진짜 쌈분이라도 된 줄 아나 봐. 바이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왔다. 여자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설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집구석에서 드라마나 보면서 남편 뒷바라지나 할 것이지 어디서 겁도 없이 남자들 노름판에 끼어들어. 그의 말은 지독한 편견과 여성 비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윤을 인간이 아닌 통제해야 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 너 같은 아줌마들은 말이야, 소뚜껑 온전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괜히 영웅놀이 하다가 뼈 부러지면 늙어서 고생해. 갱년기라 화가 많아서 그런가 본데 가서 찬물이나 마시고 자빠져 자. 폭주족들이 다시 킬킬거리기 시작했다. 리더의 여유로운 모습에 그들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지윤은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바이퍼를 가엾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 눈에는 내가 그저 힘없는 아줌마로만 보이나 보군. 그 좁은 시야가 네 무덤을 파게 될 거야. 이 년이 진짜 주둥이를 찢어버릴라? 바이퍼가 폭발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쇠사슬을 감고 있는 부하와 야구방망이를 든 부하 2명에게 손짓했다. 야, 철수, 민재, 전연 교육 좀 시켜줘라. 이번엔 봐주지 말고 확실하게 밟아. 얼굴은 건들지 말고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게 다리만 분질러 놔. 바이퍼의 잔인한 명령에 2명의 폭주족이 무기를 고쳐주며 앞으로 나왔다. 아까의 맨주먹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다. 쇠사슬이 짤그락거리는 소리와 야구방망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아줌마, 이번엔 운이 안 통할걸? 우리 형님이 화가 많이 나셨거든. 쇠사슬을 든 철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쇠사슬을 채찍처럼 휘둘렀다. 묵직한 쇠사슬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슝 하고 났다. 지윤의 뒤에 있던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지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선생님, 피하세요. 저건 무기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수진을 부드럽게 뒤로 밀어내며 작게 속삭였다. 눈 감지 말고 잘 봐요. 악당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우는 안경을 벗어둔 셔츠 주머니 단추를 잠갔다. 그리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살짝 낮췄다. 화려한 격투기 자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들이 실전에서 취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방어적인 동시에 언제든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CQC, 근접 전투술의 기본 자세였다. 덤벼. 짧고 간결한 도발. 이 미친년이? 야구 방망이를 든 민재가 먼저 달려들었다. 그는 야구공을 치듯 풀스윙으로 지윤의 허리를 노리고 방망이를 휘둘렀다. 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사례가 담긴 공격이었다. 풍! 방망이가 지윤의 허리가 있던 공간을 휩쓸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곳에 지윤은 없었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 상체를 숙이며 민재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거리가 멀면 무기가 유리하지만 초근접 거리에서는 무기가 짐이 된다. 지훈의 머릿속에 전술교범의 한 줄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재의 겨드랑이 사이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민재의 몸이 앞으로 굽혀졌다. 그 반동을 이용해 지훈은 민재의 오금을 걷어찼고 그가 무릎을 꿇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무기는 압수. 그때 뒤에서 쇠사슬이 날아왔다. 철수가 빈틈을 노리고 공격한 것이었다. 뱀처럼 날아오는 쇠사슬은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조심해! 차 안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우는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듯 고개를 숙여 쇠사슬을 피했다. 쇠사슬은 허공을 가르고 민재의 등에 철썩하고 감겼다. 야, 눈 똑바로 안 떠! 팀키를 당한 민재가 고통에 몸부림쳤다. 지우는 당황한 철수에게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녀는 철수의 멱살과 허리띠를 동시에 잡고 유도의 배대 뒤치기 기술을 응용해 그를 자신의 머리 위로 넘겨버렸다. 쿠당탕! 철수는 공중에서 반바퀴를 돌며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다. 쇠사슬이 그의 몸을 칭칭 감으며 오히려 그를 구속하는 꼴이 되었다. 단 10초, 무기를 든 건장한 남성 2명이 바닥에 뒹구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지우는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2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동작이 너무 커. 시선 처리가 불안하고 거리 조절 실패. 이게 너희들의 수준이야.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지도 편달에 가까웠다. 마치 교관이 훈련병들의 엉성한 동작을 지적하는 듯한 말투였다. 바이퍼의 입에서 담배가 툭 떨어졌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쳐도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저 여자의 움직임, 거리 조절, 타격의 정확도, 저건 길거리 싸움꾼의 것이 아니었다.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바이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단순히 힘센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감지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블랙스네이크의 리더로서 그리고 이 거리의 지배자로서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질 것이 뻔했다. 공포보다 자존심이 앞선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뭐들 하고 있어? 다 내려! 전부 다 내려서 전현 죽여! 바이퍼가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현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뼈와 살을 분리해버려! 그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막고 있던 나머지 20여 명의 폭주족들이 일제히 바이크에서 내렸다. 그들은 트렁크와 안장 밑에서 강목, 쇠파이프, 체인, 심지어는 칼까지 꺼내들었다. 순식간에 도로 위는 20대 1의 불공정한 전장으로 변했다. 살기가 가득한 폭주족들이 좁혀오자 수지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다. 안 돼. 선생님, 도망가세요. 하지만 지유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렸을 때 사냥꾼이 짓는 서늘한 미소였다. 그녀는 천천히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햇빛에 그을린 탄탄한 팔근육과 그 팔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흉터 하나가 드러났다. 총상, 총에 맞은 상처였다. 전원 덤비는 건가? 차라리 잘 됐군. 시간 절약도 되고. 지윤이 목을 좌우로 꺾으며 우두둑 소리를 냈다. 보여주지. 진짜 폭력이란 게 어떤 건지.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다. 아줌마의 가면을 벗고 대한민국의 인간병기가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스팔트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바이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0여 명의 폭주족들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강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쇠파이프와 강목, 야구방망이가 춤을 추듯 날아들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살기에 눌려 다리가 풀려버렸을 것이다. 20대 1의 싸움. 이것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지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지윤의 시간은 여전히 그들과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뇌세포는 초고속으로 회전하며 전장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저 움직이는 장애물들을 처리하는 작업에 불과했다. 죽여! 밟아버려! 가장 먼저 선두에 선 놈이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고 지윤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단순하고 무식한 공격이었다. 지윤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놈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왼손이 쇠파이프를 쥔 놈의 손목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아쥐었다. 동시에 오른 손바닥 장저우로 놈의 컥을 정확하게 올려쳤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놈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지유는 쓰러지는 놈의 몸을 방패 삼아 뒤이어 날아오는 강목세례를 막아냈다. 이 인연이 잡았다. 뒤쪽에서 접근한 두 놈이 지윤의 양팔을 결박하려 달려들었다. 그들은 지윤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집단 구타를 가할 심산이었다. 지윤은 잡힌 팔을 억지로 빼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잡힌 힘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몸을 순간적으로 낮추며 다리를 찢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두 놈은 갑작스러운 하중 변화에 딸려 내려오며 서로의 머리를 부딪혔다. 쿵! 아! 야! 앞 좀 보고 다녀! 서로 머리를 박은 놈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을 놓았다. 그 틈을 타 지우는 몸을 회전시키며 로우킥으로 두 놈의 정강이를 동시에 가격했다. 뼈가 울리는 소리가 났다. 싸움은 혼전양상으로 치달았다. 폭주족들은 숫자를 믿고 무작정 밀고 들어왔지만 신기하게도 지윤의 옷자락 하나 스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물방울 사이를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화려한 발차기나 큰 동작의 펀치는 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급소, 명치, 인중, 관절만을 골라 타격하는 절제된 실전 무술. 그것은 살인을 목적으로 훈련된 특수부대의 살상 무술, 크라브 마가였다. 지유는 쇠사슬을 휘두르는 놈의 공격을 고개만 까딱해 피한 뒤 놈의 손가락을 잡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두둑. 손가락이 꺾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놈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녀는 쓰러진 놈의 등을 밟고 도약하여 뒤에서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던 놈의 안면에 플라잉 니킥을 꽂아 넣었다. 콰직, 코뼈가 주저앉는 소리와 함께 피가 분수처럼 튀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1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도로는 신음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나머지 10여 명의 폭주족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앞의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숨소리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을 부수고 있는 괴물. 공포가 그들의 분노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이퍼의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담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폭주족 연합이라 자부하던 블랙스네이크의 정예 멤버들이 고작 아줌마 한 명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이 병신 새끼들아, 뭐 하는 거야? 겨우 여자 하나 못 잡아서 빌빌거려? 밥 처먹고 똥만 만드는 기계들이야? 바이퍼가 악을 쓰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흐트러진 셔츠 깃을 정리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고통을 호소하며 꿈틀거리는 인간산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남은 폭주족들을 둘러보았다. 더 할 건가?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그녀의 건조한 목소리가 폭주족들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남은 폭주족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칼을 든 손이 달달 떨렸다. 저 여자에게 덤비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그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바이퍼의 눈에 구급차 옆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수진과 문이 열린 구급차 안에 아이가 들어왔다. 비열한 웃음이 그의 입가에 번졌다. 야, 전 여는 놔두고 애새끼를 노려! 구급차를 박살내버려! 바이퍼의 외침은 전장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폭주족들이 비열한 인질극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아, 지훈의 눈썹이 처음으로 꿈틀거렸다. 전사의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쓰레기들. 그녀의 눈빛에서 자비라는 단어가 완전히 지워졌다. 폭주족 서너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구급차를 향해 달려갔다. 안 돼! 우리 지민이 건드리지 마!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비켜! 이 아줌바야! 한 폭주족이 수진을 발로 걷어차려 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섬광처럼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헉! 수진을 걷어차려던 놈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지훈이 전력 질주하여 날린 드롭킥이 놈의 가슴팍에 정확히 꽂힌 것이다. 놈은 구급차 옆 가드레일 처박히며 기절했다. 착쥐와 동시에 지훈은 몸을 낮추어 회전하며 구급차 문을 열려던 다른 놈의 발목을 걷어찼다. 아킬레스건을 노린 정확한 타격이었다. 악!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지훈은 놈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려 구급차 보니 뒤로 내리꽂았다. 건드리지 마라. 거긴 성역, 생추얼이다. 지윤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적을 제압하려는 무술가의 기세가 아니라 적을 섬멸하려는 살인병기의 살기였다. 구급차 안의 민호와 쓰러진 수지는 멍하니 지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등이 마치 거대한 산성처럼 느껴졌다. 바이퍼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다 죽여! 전현도 죽이고 애새끼도 죽여! 내가 책임진다! 밀어버려! 그는 자신의 바이크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굉음과 함께 바이크가 튀어나갈 준비를 했다. 그를 따라 남은 폭주족들도 바이크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사람을 차로 밀어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살인 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뿐이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멈춰! 지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엔진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겠지만 그녀의 기백에 눌린 탓인지 바이퍼와 폭주족들이 잠시 멈칫했다. 뭐야?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시게? 늦었어, 이년아. 바이퍼가 비웃었다. 지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갑을 펼쳤다. 그리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 케이스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태양빛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빛 휘장. 그것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경외심을 갖는, 그리고 적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인 마크였다.
독수리가 발톱을 세우고 있는 형상 아래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任무단. 그리고 그 밑에 박힌 계급과 성명. 중령 강지윤. 현 시간부로 너희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지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너희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폭주족들 중 군대를 다녀온 몇몇이 그 마크를 알아보고 사색이 되었다. 형님, 저거 707 아닙니까? 특전사, 그것도 백호부대. 뭐? 특전사? 바이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신분증을 노려보았다. 군 면제였던 그는 707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중령이라는 계급과 저 화려한 마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그는 끝이다. 그의 자존심, 그의 명성, 이 바닥에서의 권력, 모든 것이 무너진다. 공포를 덮기 위해 그는 더욱더 큰 허세를 부려야 했다. 바이퍼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야, 웃기지 마. 어디서 문방구 장난감 같은 걸 들고 와서 사기를 쳐? 중령? 네가 중령이면 나는 참모총장이다, 이년아. 바이퍼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다. 요즘 아줌마들은 위조신분증도 가지고 다니나 봐. 야, 쫄지 마. 저거 다 가짜야. 알리바바에서 산 짝퉁이라고. 그의 선동에 잠시 동요했던 폭주족들이 다시 기세를 올렸다. 그럼 그렇지. 여자가 무슨 특전사야. 와, 진짜 속을 뻔했네. 연기력 대상감이다. 가짜 공무원 사칭죄 추가요. 지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신분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받을 기회를.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가짜라고 생각하나? 지윤이 낮게 읊조렸다. 그래, 믿기 힘들겠지. 이해한다. 그녀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풀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셔츠의 단추를 하나 더 풀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 2개가 짤그랑거리며 햇빛에 반사되었다. 하지만 이 실력까지 가짜일 수는 없을 거다. 지윤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보여준 차가움과는 다른 모든 생명 반응을 지워버린 듯한 무의 눈빛.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섬멸하기 직전 살인 모드로 전환된 인간 병기의 눈이었다. 경고는 끝났다. 지윤이 오른손을 들어올려 까딱였다. 와라, 지옥을 보여주지. 그 도발은 바이퍼의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전연 죽여! 갈아 마셔버려! 굉음과 함께 수십 대의 바이크와 남은 폭주족들이 일제히 지윤을 향해 쇄도했다.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폭력의 파도. 하지만 그 파도 앞에 선 지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파도를 향해 뛰어들었다. 이제부터는 제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이고 처절하며 잔혹한 참교육의 시간이었다. 진짜 707의 전설이 이 도로 위에서 다시 쓰이려 하고 있었다. 엔진의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부짖었다. 바이퍼의 선동에 이성을 잃은 폭주족들이 바이크를 몰고 강지훈을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과 흡사했다. 수십 톤의 쇳덩어리들이 사례를 품고 달려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지윤의 시간은 다시 한번 느리게 흘렀다. 그녀의 동공은 극도로 확장되어 적들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까지 포착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선두에 선 바이크가 그녀의 무릎을 노리고 범퍼를 들이밀었다. 일반인이라면 다리가 으깨졌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충돌 직전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회전시켰다. 바이크가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며 지나가는 찰나 그녀의 왼손이 운전자의 헬멧 뒷부분을 낚아챘다. 내려!
지우는 바이크의 가속도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운전자를 바이크에서 뜯어내듯 잡아당겨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쿠당탕! 운전자가 아스팔트 위를 뒹구는 사이 주인을 잃은 바이크는 중심을 잃고 옆으로 미끄러지며 뒤따르던 다른 바이크 2대와 연쇄 충돌을 일으켰다. 쾅! 거대한 금속 파열음과 함께 바이크 3대가 엉켜 나뒹굴었다. 폭주족들이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순식간에 진영이 무너졌다. 그 혼란을 틈타 지우는 연기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술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바이크에서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타격점 확인, 관절, 급소, 신경계. 지훈의 머릿속에 인체 해부도가 펼쳐졌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쥔 손목에 스냅을 주어 달려드는 놈들의 무릎과 손목만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딱, 딱, 딱. 리듬감마저 느껴지는 타격음이 연이어 터졌다. 지훈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폭주족들이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았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707의 방식이었다. 한 놈이 등 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기습을 시도했다.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체를 숙여 피한 뒤 뒤로 발을 뻗어 백킥, 놈의 명치를 걷어찼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놈이 몸을 웅크리자 지훈은 쇠파이프 끝으로 놈의 어깨 혈자리를 찔러 무력화시켰다. 그때 덩치 큰 사내 2명이 양쪽에서 쇠사슬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잡아 묶어버려. 그들은 지훈을 쇠사슬로 감아 움직임을 봉쇄하려 했다.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헬멧 하나를 발로 차올려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쇠사슬을 헬멧으로 막아내며 쇠사슬이 헬멧에 감기도록 유도했다. 걸려들었군. 쇠사슬이 헬멧에 칭칭 감기자 지훈은 헬멧을 잡고 있는 사내 쪽으로 힘껏 당겼다. 예상치 못한 힘에 사내가 앞으로 딸려 나오자 지훈은 헬멧으로 사내의 앞면을 강타했다. 퍽! 바이저가 깨지며 사내가 뒤로 넘어갔다. 동시에 지훈은 왼쪽의 사내에게 돌진했다. 사내가 당황하여 쇠사슬을 휘둘렀지만 지훈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다. 그녀는 사내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린 후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은 받았나? 줄타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사내의 허리띠를 잡고 들어올려 달려오던 다른 폭주족 무리에게 던져버렸다. 인간 볼링핀처럼 폭주족들이 우르르 넘어졌다. 전장은 지훈의 동무대였다. 20명이 넘던 폭주족들은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 남은 자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맹수다. 아니, 맹수보다 더 지독한 병기다. 바이퍼는 입을 딱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 든 잭나이프가 달달 떨렸다. 자신의 정예 부대가 이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블랙 스네이크가 단 한 명의 여자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이럴 수는 없어. 말이 안 되잖아. 바이퍼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맞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폭주족들과 부서진 바이크 파편들이 널려 있었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그녀의 실루엣이 악마처럼 혹은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셔츠 소매를 다시 한번 걷어올리며 남은 폭주족들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다. 다음, 그 짧은 한마디가 주는 압박감은 쇠몽둥이보다 더 무거웠다. 남은 폭주족들은 뒷걸음질 쳤다. 감히 덤빌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개중에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놈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도망치는 자는 척추를 노리겠다. 그 서늘한 경고에 도망치려던 놈들의 발이 얼어붙었다. 바이퍼는 공포에 질려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부하들의 등 뒤에 숨어 소리쳤다. 야, 뭐해? 다 같이 덤비라고. 전현도 지쳤을 거야. 한꺼번에 덮치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리더의 명령보다 눈앞의 죽음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결국 바이퍼는 최후의 발악을 선택했다. 그는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이 아닌 접촉식 충격기를 꺼냈다. 비겁하다고 욕하지 마라. 이 바닥은 결과가 전부니까. 바이퍼는 괴성을 지르며 지훈의 등 뒤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다른 부하들이 지훈의 시선을 끄는 사이를 노린 비열한 기습이었다. 선생님, 뒤에! 구급차 옆에 있던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지지직! 파란 불꽃이 튀는 전기 충격기가 지훈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사각지대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기를 감지하는 감각, 식스센스가 극도로 발달해 있었다. 바이퍼가 달려드는 발소리, 호흡, 그리고 전기 스파크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레이더망 안에 있었다.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체를 숙이며 오른쪽 팔꿈치로 뒤를 가격했다. 퍽! 정확하게 바이퍼의 명치에 꽂혔다. 바이퍼는 숨이 턱 막히며 전기 충격기를 놓쳤다. 지훈은 몸을 돌려 공중에 뜬 전기 충격기를 낚아챘다. 그리고 쓰러지려는 바이퍼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결과가 전부라고 했나? 지훈의 눈이 바이퍼의 눈을 꿰뚫었다. 바이퍼는 그 눈에서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다. 그럼 그 결과를 받아들여라. 지훈은 손에 든 전기 충격기를 바이퍼의 허벅지에 갖다 댔다. 지직, 지직, 으악! 바이퍼의 처절한 비명이 도로를 울렸다. 그는 전신을 경련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힌 꼴이 가관이었다. 대장이 쓰러지자 남은 폭주족들의 전의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떤 놈은 오줌을 지리며 싹싹 빌었다. 지훈은 전기 충격기를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바이퍼의 가슴을 밟고 섰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싼 시민들을 향해 그리고 무릎 꿇은 폭주족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처럼 약자를 짓밟고 쾌락을 느끼는 쓰레기들은 힘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카리스마로 가득 찼다. 차 안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시민들이 하나둘 차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외심과 환호가 채웠다. 와! 대박이다! 진짜 영웅이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이름을 연호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딸과 자신을 구해준 저 작은 여자가 거대한 악을 홀로 무너뜨린 것이다. 수지는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구급차 사이렌이 아니었다. 경찰차 사이렌이었다. 위용, 위용, 위용. 경찰차 5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전원, 동작 그만! 무기 버리고 손 머리 위로 올려! 경찰들은 현장의 처참한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수십 명의 폭주족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고 그 가운데 한 여성이 서 있는 모습.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거기 여성분, 지훈을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었다. 거기 여성분, 당장 손 드세요. 움직이면 쏩니다. 지훈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이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다. 법과 절차라는 이름에 더 까다로울 수도 있는 싸움이.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아까 바이퍼가 가짜라고 비웃었던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진짜 신분증이. 쓰러져 있던 바이퍼가 경찰을 보자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다. 경찰 아저씨, 저 여자가 우릴 죽이려고 했어요. 저 년이 미친년이에요. 우리를 다 팼다고요. 살려주세요.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겉모습만 보면 험악한 문신 돼지들이 피해자처럼 굴고 있고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경찰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지윤에게 물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신분증 제시하세요. 지윤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닦고 주머니에서 다시 한번 신분증 케이스를 꺼냈다. 이번에는 누구도 비웃지 못할 것이다. 제707 특수임무단 중령 강지윤입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경찰팀장이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신분증과 지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중령님? 팀장의 목소리가 뒤집혔다. 이제 진짜 사이다가 터질 시간이었다. 경찰팀장 김경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신분증에 새겨진 글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위조라고 하기에는 신분증에 박힌 홀로그램이 너무나 정교했고 무엇보다 그 무게감이 달랐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부대이자 국가급 전략자산, 그곳의 중령 루티넌트 커널. 김경희는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기에 이 부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살상병기이자 국가의 그림자였다. 이게 정말... 김경희가 마른 침을 삼켰다. 눈앞에 서 있는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작은 체구의 여성이 갑자기 거대한 산맥처럼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용의자로 보았던 시선은 순식간에 상관을 대하는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때 눈치 없는 바이퍼가 끼어들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쳐들고 악을 썼다. 아, 김 반장님, 뭐 하십니까? 신분증 그거 딱 봐도 가짜라니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저런 거 다 팔아요. 빨리 저 미친년 수갑 채우고 우리 병원 좀 보내줘요. 나 다리 부러졌다고. 닥쳐. 김경위가 바이퍼를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바이퍼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어디서 감히 입을 놀려. 지금 니놈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김경위는 바이퍼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강지윤 중령을 향해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늦어서 죄송합니다. 동해경찰서 교통안전계 3팀장 경위 김철수입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경찰팀장이 용의자에게 격리를? 그것도 군대식으로? 정적이 흘렀다. 바람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지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김경희 위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쉬어, 김경희. 관할구역 관리가 엉망이더군. 국도 한복판이 무법천지가 될 때까지 경찰은 뭐라고 있었나. 그녀의 질책에 김경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시민의 항의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신고 접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정하겠습니다. 지효는 김경위를 노려보던 시선을 거두고 뒤쪽의 구급차를 가리켰다. 변명은 나중에 듣지. 지금 당장 최우선 순위는 저 구급차다. 1분 1초가 급해. 즉시 도로 확보해. 예, 알겠습니다. 김경위는 즉시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전원 주목! 지금 즉시 도로 위에 널브러진 바이크들 갓길로 치워 구급차 진로 확보한다. 동작 봐라. 빨리 안 움직여? 경찰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널브러진 폭주족들을 거칠게 끌어내고 길을 막고 있는 무거운 바이크들을 끙끙대며 옮겼다. 평소라면 견인차를 불렀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지윤의 서슬퍼런 눈빛이 그들의 등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폭주족들은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야, 형, 저 여자 진짜야? 진짜 특전사야? 한 폭주족이 덜덜 떨며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다. 군필자였던 동료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야, 이 멍청아. 707이라고. 백호 부대. 거기 중령이면 우리 다 죽은 거야. 쟤네는 테러리스트 잡는 부대라고. 우린 지금 민간인이 아니라 적군으로 분류된 거라고.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폭주족들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워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맹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티라노사우루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권력조차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바이퍼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중령? 전현이, 아니 저분이 중령이라고? 말도 안 돼. 내 인생은... 그의 머릿속에 구속, 실형, 합의금 같은 단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게다가 상대가 군 고위 간부라면 소위 말하는 백도 통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도로가 정리되자 지우는 구급차 쪽으로 달려갔다. 기사님, 길 뚫렸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운전석의 박동수 기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뒷문이 열려있던 환자실에서 수진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지민이 살릴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세요. 아이부터 살립시다. 꼭 건강해질 겁니다. 지훈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출발해! 민홍의 외침과 함께 구급차가 굉음을 내며 질주를 시작했다. 삐! 삐!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절명의 비명이 아닌 희망의 팡파르처럼 들렸다. 구급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지우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청소를 마무리할 시간이었다. 지우는 다시 경찰팀장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경위, 예, 중령님. 이 자들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해.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 교통방해, 특수폭행, 그리고 살인미수. 살인미수라는 단어에 폭주족들이 기겁을 했다. 살인미수라니요. 저희는 그냥 길만 좀 막았을 뿐인데. 한 놈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지훈이 그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응급 환자가 탑승한 차량을 고의로 막아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어. 게다가 너희는 흉기를 들고 집단으로 공격했다. 전시였다면 즉결 처형감이야. 그녀의 서늘한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바닥에 뒹구는 바이퍼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고통과 공포로 인해 암범벅이 되어 있었다. 너 아까 법이 없다고 했었지? 네 주먹이 법이라고? 지훈이 물었다. 바이퍼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면 너 같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디? 동해지방경찰청장이 누구더라? 아, 박 청장님이시군. 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주소록을 검색하자 김경입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지방청장은 자신의 까마득한 상관, 하늘 같은 존재였다. 중령님, 저기 굳이 청장님께까지. 김경위가 애원하듯 말했다. 만약 청장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면 자신은 징계는 물론이고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몰랐다. 지우는 김경위를 차갑게 일별했다. 자네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이 사건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되면 벌금 몇 푼 내고 풀려나겠지. 그런 꼴은 못 봐. 본보기가 필요해. 지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707 강지윤 중령입니다. 네, 청장님, 오랜만입니다. 휴가 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목격해서 보고드립니다. 네, 국도 7호선. 네, 아주 악질적인 폭주족 집단입니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서 강력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 태세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음에도 조용한 현장에서는 전화기 너머의 호통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충성. 전화를 끄는 지우는 바이퍼를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들었지? 너희는 이제 끝났어.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모아둬라. 아, 물론 합의는 절대 없을 거다. 그제야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안도감이 퍼지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멋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정의 구현이다. 군인 언니 최고예요.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지윤의 모습을 찍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유튜브 라이브를 하던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군 특전사 중령님이 폭주족 20명을 혼자서 때려잡았습니다. 이건 뉴스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가자! 지유는 쏟아지는 환호가 어색한 듯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지유는 쏟아지는 환호가 어색한 듯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묶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때 수갑을 찬 바이퍼가 경찰차로 끌려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봐요, 중령이면 다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이거 과잉 진압이야.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거야. 지유는 피식 웃었다. 인권? 범죄자에게 인권 타령이라니 창신하군. 그래, 제소해봐. 하지만 명심해. 707은 적이 나를 공격하면 뼈를 부러뜨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 영혼까지 부러뜨리지. 그녀는 경찰차에 처박히는 바이퍼를 향해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빵 하고 쏘는 신용을 했다. 바이퍼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지유는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낡은 세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방금 전의 폭풍 같은 활약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다. 지유는 차문을 열기 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그녀가 흘린 땀과 악당들이 흘린 피를 씻어내려는 듯 아름답고 장엄했다. 휴가 첫날부터 이게 무슨 꼴이람. 지우는 투덜거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깨가 뻐근했다. 오랜만에 몸을 푼 탓인지 아니면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세상에 날리는 통쾌한 경고장이자 힘없는 이들을 위해 대신 싸워준 진정한 영웅의 참교육이었다. 사건 현장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함과 그 뒤를 잇는 묘한 흥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의 현장 보존선,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견인차들이 줄지어 도착하여 도로 위에 널브러진 고가의 오토바이들을 짐짝처럼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한때 도로의 제왕처럼 군림했던 블랙스네이크의 오토바이들은 이제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주인 잃은 헬멧들이 아스팔트 위를 뒹굴었고 바닥에 흥건한 오일 자국과 핏자국만이 방금 전에 치열했던 전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수갑을 찬 폭주족들은 줄지어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찢어진 옷, 퉁퉁 부어오른 얼굴, 절뚝거리는 다리. 불과 30분 전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다. 간혹 억울하다며 웅얼거리는 자들도 있었지만 주변 시민들의 싸늘한 눈초리와 야유에 금세 입을 다물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무서운 깡패가 아니라 패배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꼴 좋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아저씨, 오토바이 할부금은 내고 가야지. 시민들의 통쾌한 외침이 그들의 등 뒤에 꽂혔다.
그것은 그동안 쌓여왔던 공포와 분노가 해소되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다. 강지윤은 그 모든 소란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세단 보닛에 기대어 생수 한 병을 마시고 있었다. 격렬한 움직임 뒤에 찾아온 갈증을 해소하며 그녀는 차분하게 아드레날린 수치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듯했다. 시민들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특유의 위압감과 군인으로서의 절도 있는 모습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수근거릴 뿐이었다. 그때 아까 트럭 운전석에서 폭주족들에게 욕을 먹었던 중년의 트럭 기사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그는 쭈뼛거리며 지훈에게 음료수 캔 하나를 내밀었다. 중령님, 이거라도 좀 드시지요. 아까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지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음료수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아까 용기 내서 소리치셨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윤의 겸손한 태도에 트럭 기사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저는 무서워서 숨기 바빴는데 진짜 군인은 다르시네요. 오늘 정말 큰 거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군인분이 계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모습을 시작으로 다른 시민들도 하나 둘씩 다가왔다. 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 데이트를 하던 연인, 양복을 입은 회사원. 그들은 지윤에게 고맙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나요? 정말 멋지십니다. 라는 인사를 건넸다. 지윤은 쏟아지는 관심이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시민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일일이 고개를 숙여 답리했다. 전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 병기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이웃이자 수호자였다. 한편 온라인 세상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었다. 제목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실시간 속보, 7번 국도 상향, 미친 여군 등장, 드드드, 레전드, 폭주족 20명 참교육하는 707 누님 AVI, 사이다, 앰뷸런스 막던 양아치들 특전사 중령한테 뼈도 못 추림. 영상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10만, 50만, 100만. 삽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기 게시판이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다. 작성자, 불꽃남자, 와 미쳤다 저 기술 모임, 영화 아님? 사람을 저렇게 종이 접듯이 접어버리네? 타격감 실화냐? 작성자 예비병장, 자세 봐라 저건 찐이다. 크라브마가 베이스에 유도 섞은 것 같은데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음. 707 중령? 와 짬밥이 헛된 게 아니었네. 존경합니다. 작성자 정의구현, 저 폭주족 놈들 평소에 시끄럽게 굴어서 진짜 싫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저 누님 누구냐? 국민청원 올려서 상 줘야 되는 거 아님? 팩트체크. 근데 저거 과잉진압 아님? 아무리 그래도 뼈를 부러뜨리는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님 가족이 앰뷸런스에 있어도 그 소리 나옴? 살인미수범들인데 뼈 부러진 게 대수냐? 판사님 여기에요. 여기 쿨찐, 쿨플러스 찐따 있어요.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윤의 편이었다. 흉악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던 사법부에 지쳐있던 대중들에게 지윤의 무자비하지만 확실한 물리적 심판은 그야말로 마른 땅의 단비 같은 사이다였던 것이다. 동해경찰서 상황실은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 빗발치는 제보전화와 기자들의 문의전화로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방송국들은 헬기를 띄워 현장을 취재하려 했고 인터넷 레커,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빨아먹기 위해 현장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김철수 경위는 식은땀을 닦으며 현장 정리를 서둘렀다. 중령님,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원보호도 필요하고 군 입장에서 언론 노출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윤도 동의했다. 그녀는 영웅놀이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원이었고 얼굴이 알려져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직업이었다. 알겠습니다. 뒤처리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이퍼라고 했던가? 그놈 조사할 때 연락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참관하겠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하니 아주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잡아넣겠습니다. 김경위가 깍듯이 격리했다. 지유는 시민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에 올라탔다. 부앙! 낡은 세단의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폭주족들의 찢어지는 굉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후하고 안정적인 소리였다. 그녀의 차가 현장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도로 전체로 퍼져나갔다.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서 고독한 영웅은 조용히 석양 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에서 지우는 룸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현장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다. 그녀가 구한 것은 한 명의 아이였지만 그녀가 부러뜨린 것은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었다. 물론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지만 힘을 가진 자로서 느끼는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다. 힘은 쓸수록 무거워지는 법이지. 지우는 혼잣말을 하며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 뉴스에서도 이미 그녀의 이야기가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7번 국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주족 난동 사건이 한 시민 영웅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영웅은 현역 특전사 장교로 알려졌으며 지우는 픽 웃으며 채널을 돌렸다. 클래식 채널에서 잔잔한 첼로 선율이 흘러나왔다. 격정적이었던 전투의 열기가 차분한 음악과 함께 서서히 식어갔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집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구급차에 실려가던 작은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강릉 아산병원이라고 했었지. 지우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수정했다. 그녀는 확인해야 했다.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아이가 무사히 숨을 쉬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차가 속도를 높였다.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파도는 끝없이 밀려와 바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악을 씻어내려는 듯 파도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들려왔다. 한편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 앞 구급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도착했다. 뒷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스트레처카를 밀고 나왔다. 비키세요. 심정지 환자입니다. 코드블루. 수지는 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울며 의료진을 따라 뛰었다. 지민아, 조금만 더 힘내. 다 왔어. 엄마 여기 있어.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병원의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생과 사의 경계선, 그 치열한 전장으로 아이가 들어갔다. 지윤의 차가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0분 뒤였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라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응급실 대기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수지는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지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가가서 위로를 건넬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부대 직속 상관인 여단장의 전화였다. 올 것이 왔구나. 충성, 중령 강지룬입니다. 강중령, 뉴스 봤네. 휴가 가서 아주 대형 사고를 쳤더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미묘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급박하여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지유는 변명하지 않았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그것도 대규모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징계? 하하하, 무슨 소리. 국방부 장관님이 영상을 보고 기립박수를 치셨네. 이게 진짜 군인 정신이지 라면서 말이야.
자네 지금 국민 영웅 됐어. 국방부 홍보실에서 난리가 났네.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지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군 수뇌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분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 그게 자네답지. 아무튼 복귀하면 보상이 있을 거야. 남은 휴가 잘 즐기게. 그리고 몸 조심하고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끄는 지훈의 시선이 다시 수술실 문으로 향했다. 그때 수술실 위에 수술중 램프가 꺼졌다. 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우리 지민이 살았나요? 지윤도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죽이고 의사의 입을 주목했다. 그녀의 심장이 전투 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대답 하나에 오늘 흘린 모든 피와 땀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응급실 복도의 무거운 공기를 단번에 걷어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땀을 닦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묻어났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도착이 5분만 늦었어도 뇌 손상이 오거나 심장이 영영 멈췄을 겁니다. 골든타임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켰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송해온 구급대원의 처치도 훌륭했고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지옥의 문턱에서 딸을 되찾아온 어미의 환희에 찬 눈물이었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윤도 비로소 주먹을 풀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살았구나. 그거면 됐다. 지유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였다. 감사의 인사를 받거나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그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에 익숙한 특수 요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병원 자동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군인님, 잠시만요. 선생님. 수진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윤은 멈춰섰다. 수진은 지윤의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수진에게는 창피함 따위는 없었다.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윤이 당황하여 수진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딸이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세상을 잃었을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윤은 한숨을 내쉬며 단단한 손으로 수진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한 겁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에요. 따님 곁으로 가세요. 아이가 깨어나면 엄마부터 찾을 겁니다. 지윤의 따뜻한 위로에 수진은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다. 지윤은 수진의 손에 자신의 명함이 아닌 메모지 한 장을 쥐어주었다.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증인이 필요하거나 그놈들이 협박해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해결해드립니다. 수지는 메모지를 보물처럼 가슴에 품었다. 지유는 짧은 목례를 남기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지윤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는 다시 낡은 세단에 올랐다. 이제 감동의 시간은 끝났다. 현실의 문제를 처리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동해 경찰서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부모들이 경찰서에 들이닥쳐 난장을 피우고 있을 것임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동해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은 시장통을 방불케 하는 소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이퍼와 폭주족들은 유치장에 갇혀 있었지만 사무실에는 그들의 부모들이 몰려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 좀 타다 보면 길 좀 막을 수도 있지.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누가 때렸어? 어떤 미친년이 우리 귀한 아들을 팼냐고. 명품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책상을 내리치며 김철수 경위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역 유지이자 건설회사 사장인 최 회장, 바로 바이퍼의 아버지였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아드님은 지금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김경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설명했지만 최 회장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살인미수? 웃기고 있네. 사람이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그리고 우리 애가 때렸어? 오히려 우리 애가 맞았잖아. 전치 8주다 나왔어. 갈비뼈가 나갔다고. 내가 변호사 불렀으니까 각오해. 그 여군인지 뭔지 내가 옷 벗기고 콩밥 먹일 거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거들었다. 밍크코트를 입은 여자가 소리쳤다. 맞아요. 우리 애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구경만 했다는데 왜 잡아가둬요? 이거 인권 유린이에요. 교육청에 민원 넣을 거예요. 그들은 자식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로지 자식이 당한 피해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윤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요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풍기는 특유의 서늘한 기온이 소란스럽던 사무실의 온도를 순식간에 낮췄다. 피가 묻은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녀의 모습은 야수 같았다. 저 여자다. 저 여자가 우리 애를 팼어. 유치장 철창에 매달려 있던 바이퍼가 지윤을 보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최 회장을 비롯한 부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윤에게 꽂혔다. 최 회장이 씩씩거리며 지윤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네가 우리 아들을 묵사발로 만든 그 여군이야?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깡패가 따로 없구만. 야, 너 계급이 뭐야? 내가 군단장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너 군생활 끝내고 싶어? 전형적인 권력과시.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짖는 개를 바라보는 무심한 분이었다. 군단장이랑 형 동생 하십니까? 대단하시군요. 지훈의 차분한 대꾸에 최 회장은 기가 살았는지 목소리를 더 높였다. 알면 무릎 꿇고 빌어. 지금 당장 합의서 쓰고 치료비랑 위자료 10억 내놔. 안 그러면 헌병대에 신고해서 영창 보내버릴 테니까. 지훈은 피식 웃었다. 10억. 아드님 몸값이 꽤 비싸군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김경희의 책상 앞으로 갔다. 그리고 김경희가 작성 중이던 조서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이봐, 내 말 무시해?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최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훈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갔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온 살기가 최 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손대지 마십시오. 민간인이 군 장교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대면 군형법상 상관 폭행 및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들렸다. 그리고 최 회장님, 아드님과 그 친구들, 민간 법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비셔야 할 겁니다.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최 회장이 주춤하며 물었다. 지윤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가 가고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입니다. 지윤이 또렷하게 말했다. 707 특수임무단 강지윤 중령입니다. 지금 동해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블랙스네이크 폭주족 사건 용의자 전원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합니다.
해당 사건은 현역 군인에 대한 집단 흉기 소지 특수폭행면 살인미수 사건으로 군사법원에 관할 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즉각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확인했습니다, 중령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군 검찰단을 즉시 파견하겠습니다. 경찰 측에 협조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용의자들은 군 교도소로 이송하여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윤이 전화를 끊고 최 회장을 바라보았다. 들으셨습니까? 군사재판은 민간재판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게다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되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안 가네요. 군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군사재판이라니. 아무리 돈이 많고 인맥이 좋아도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강력한 조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게다가 군 검찰이 직접 나선다면 그가 아는 군단장 형님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중령님, 그게 무슨 말로 하시죠, 말로.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최 회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그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지윤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지윤은 차갑게 선을 그었다. 철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뻔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아까 10억이라고 하셨죠? 그 돈 아드님 영치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군 교도소 매점 물가가 꽤 비쌀 겁니다. 사무실 안에 다른 부모들도 얼어붙었다. 군 교도소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실로 엄청났다. 그들은 징징거리는 것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만 보았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쑤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윤은 김경위에게 고개를 돌렸다. 김경위님, 군 검찰관들 도착할 때까지 신병 확보 확실히 해주십시오. 한 놈이라도 도망치거나 외부 압력으로 풀려나는 일이 있으면 절대 없습니다. 제 목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김경위가 우렁차게 대답했다. 그는 속이 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다. 지윤은 최 회장과 부호들을 싸늘하게 일별한 뒤 경찰서를 나섰다. 뒤에서 최 회장이 중령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얼굴에 식혀주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권력,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남을 짓밟는 무기였지만 강지윤에게는 정의를 지키는 방패였다. 오늘 그녀는 그 힘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한 것 같았다. 배고프네. 모든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허기가 몰려왔다. 생각해보니 점심도 거른 상태였다. 지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갈까? 영웅의 퇴장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피날레보다 묵직하고 든든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차를 몰며 다시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정의의 발자국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동해경찰서의 밤은 길었다. 하지만 그 긴 밤의 끝을 알리는 것은 새벽의 여명이 아닌 묵직하고 절도 있는 군용 차량의 엔진 소리였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경찰서 앞마당으로 국방부 헌병대 소속 호송 차량 3대와 검은색 세단이 들이닥쳤다. 차량에서 내린 인원들은 일반 경찰관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착용하고 베레모를 눌러쓴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무장한 채 도열했고 그 사이로 정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군 검찰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경찰서 로비에서 소란에 피우던 폭주족 부모들은 그 위압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군병력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태가 자신들의 손을 떠났음을 직감했다. 돈과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김철수 경위가 뛰어나와 거수경례로 그들을 맞이했다. 고생하십니다. 동해경찰서 김철수 경위입니다. 신병 인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군 검찰관인 박소령은 냉철한 표정으로 경례를 받았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부 고등검찰부 박민우 소령입니다. 강지윤 중령님의 요청으로 긴급 파견되었습니다. 즉시 용의자들을 인수하겠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블랙스네이크 멤버들이 줄지어 끌려 나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도로 위를 무법자처럼 누비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특히 리더인 바이퍼 최명호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헌병들에게 양팔이 들려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그는 로비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울부짖었다.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군대 가기 싫어. 군 교도소 가면 나 죽어. 아빠, 돈 많잖아. 어떻게 좀 해봐. 하지만 천하의 최 회장도 이번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헌병들의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아들의 외침을 애써 외면했다. 군 검찰이 개입한 이상 여기서 섣불리 돈봉투를 꺼냈다가는 자신까지 뇌물 공여죄로 구속될 판이었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지윤이 어느새 최 회장 옆으로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피 묻은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전장의 승리자 같은 아우라를 뿜어냈다. 군 교도소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다만 바깥 세상처럼 돈이 통하지 않고 아버님 같은 배경이 통하지 않는 아주 공평한 곳이죠. 아드님이 그동안 저지른 짓을 참회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겁니다. 최 회장은 입술을 깨물며 지윤을 노려보았지만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아들이 군용 트럭의 짐칸에 처박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출발. 박소령의 짧은 명령과 함께 호송 차량들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붉은색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경찰서 앞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악의 축이 뿌리 뽑히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이 사건으로 들썩였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온통 707 여군 중령, 동해안 폭주족 참교육, 지민이 구출 작전 등으로 도배되었다. 뉴스 채널에서는 헬기로 촬영된 사건 현장의 영상과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들이 하루 종일 반복 재생되었다. 특히 지윤이 바이퍼를 제압하고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갈하는 장면은 전 국민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뉴스 특보, 도로 위 무법자, 블랙스네이크, 일망타진, 군 검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하여 엄벌할 것, 앵커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어제 동해안 국도에서 발생한 폭주족 난동 사건은 현장을 지나던 휴가 중인 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모 중령의 활약으로 진압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사회적 바장은 엄청났다. 네티즌 수사배는 구속된 폭주족들의 신상을 털기 시작했다.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학교폭력, 음주운전, 불법 도박 등의 엿죄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나왔다. 특히 리더 바이퍼가 지역 유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파한 이번 사건에 대한 통쾌함은 배가 되었다. 최 회장의 건설회사는 불매운동의 타겟이 되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정의구현은 단순히 폭주족 몇 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비호하던 세력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다.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적인 폭주족 특별 단속기간을 선포했다. 7번 국도에는 순찰차가 증차되었고 CCTV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지윤의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 교통안전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 나비 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사건 발생 3일 후 강릉 아산병원 소아중환자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민이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맑은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아직 말은 못했지만 엄마를 알아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지민아, 엄마야,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수지는 딸의 볼을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딸의 따뜻한 체온과 함께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작은 선물 상자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어떤 여자분이 주고 가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그냥 이것만 전해달라고 하시고 급히 가셨네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예쁜 곰인형 하나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타민 사탕 한 봉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짧지만 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민이의 쾌유를 빕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지민이를 지켜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잊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 지나가던 군인 이모가.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긴 병원 복도에는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들과 환자들뿐 그 어디에도 지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바람처럼 나타나서 기적을 선물하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수지는 창문 너머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낡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수지는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차 안에서 지유는 룸미러로 병원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고민영,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신나는 팝송이 흘러나왔다. 휴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폭주족들을 때려잡느라 초반을 다 써버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군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매너리즘과 회의감이 말끔히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부대 동기인 최소령이었다. 강중령, 너 지금 어디야? 위병수 앞에 팬클럽 생겼어. 너한테 초콜릿이랑 편지 주겠다고 여고생들이 진을 치고 있다니까? 너 복귀하면 사인회부터 해야겠다, 야. 지유는 소리내어 웃었다. 웃기지 마. 나 그런 거 질색이야.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갈 거니까 문이나 따놔. 야, 국민 영웅이 뒷문으로 복귀하는 게 말이 되냐? 사단장님이 군악대 대기시켜 놓으셨다는데? 아, 진짜 부담스럽게 왜 이래. 나 그냥 전역할까? 농담을 주고받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차가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 그 아수라장이었던 도로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웠다. 차들은 질서 정연하게 달리고 있었고 파란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였다. 지효는 창문을 내렸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왼팔을 창밖으로 내밀어 바람을 느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도로의 통행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한 아이의 생명, 한 어머니의 세상,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였다. 그래, 이 맛에 군이 나는 거지. 지효는 엑셀을 밟았다. 낡은 세단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휴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정의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배웅하듯 살랑거렸다. 폭풍은 지나갔고 세상은 다시 올바른 궤도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해피엔딩의 서막이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동해의 푸른 바다는 이제 붉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장엄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을 강지훈의 낡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욕설과 굉음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7번 국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 도로는 한산했고 가끔 지나가는 차들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여유롭게 주행하고 있었다. 지유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저녁바다의 짠 냄새와 숲의 풀내음이 섞인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바람은 격렬했던 전투의 열기를 식혀주고 그녀의 어깨에 남아있던 마지막 긴장감마저 날려보내주었다. 그녀는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평범한 30대 여성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휴가는 이제부터 시작인가? 지윤이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계획했던 일정은 엉망이 되었고 옷은 더러워졌으며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최고급 호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보다 더 개운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라디오 채널을 뉴스에 고정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저녁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낮 동해안 국도에서 발생한 폭주족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군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 전원에게 군형법을 적용, 최고 수준의 구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군 검찰이 움직였다면 봐주기 수사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군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 분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최 모 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지역 건설사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회장이 아들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아들의 악행을 돈으로 덮으려던 아버지는 결국 그 돈 때문에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이퍼, 아니 최명호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돌아갈 금수저 집안이 없을 것이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네. 지우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줄였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은 언제나 짜릿했다. 그녀는 잠시 차를 갓길을 세웠다. 바다가 잘 보이는 절벽 위 작은 쉼터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어 섰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그녀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불량배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기심과 편견이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약자는 짓밟아도 된다는 오만함,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음. 블랙스네이크는 그런 추악한 내면이 겉으로 드러난 종기 같은 존재였다. 지우는 그 종기를 도려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종기는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모든 악을 없앨 수는 없겠지.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었다.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시민들은 용기를 얻었고 악인들은 공포를 느꼈다. 엠뷰라스 길터주기 운동이 확산될 것이고 폭주족에 대한 경각심이 녹아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싸움이었다.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까 병원에서 만났던 수진 씨가 보낸 문자였다.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다. 선생님, 지민이가 눈을 떴어요. 고민형을 꼭 안고 놓지를 않네요. 군인 이모가 준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멋진 이모가 준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지민이가 나중에 크면 꼭 선생님 같은 군인이 되고 싶다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민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눈은 똘망똘망하게 고민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이 뿜어내는 강인한 생명력이 휴대전화 화면을 뚫고 전해져 왔다. 지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전장에서도 훈련장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군인이 되고 싶다고? 힘든데? 그녀는 투덜거렸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다.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라. 네가 살아갈 세상은 이 이모가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지유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었다.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올랐다. 이제 목적지로 가야 했다. 예약해둔 펜션은 취소되었을지 모르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차박을 해도 좋고 찜질방에서 자도 좋았다. 마음이 편하면 그곳이 곧 천국이니까. 지유는 시동을 걸며 다시 한번 자신의 신조를 되새겼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의 구호였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불가능해 보이는 정의 실현도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낡은 세단이 힘차게 어둠을 가르고 나아갔다.
그녀의 뒤로 펼쳐진 도로는 깨끗했다. 쓰레기도, 폭주족도, 고통받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평화와 고요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지윤 중령. 그녀는 오늘 휴가를 망쳤지만 대신 누군가의 인생을 구했고 대한민국의 양심을 지켰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그녀가 보여준 참교육의 전설은 7번 국도의 파도 소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차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차가 남긴 붉은 미등의 잔상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오랫동안 우리들의 망막에 남아있을 것이다. 화면이 서서히 암전되며 에필로그 자막이 흐른다. 에필로그, 그 후의 이야기. 사건 1개월 후 최명호 바이퍼와 그 일당은 전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최명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강도 높은 제식훈련과 정신교육을 받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바이크를 타지 못하며 그의 아버지는 파산 신청을 했다. 지민이는 기적적으로 완쾌하여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의 꿈은 특전사 장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강지윤 중령. 그녀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지만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고 부대원들과 함께 산악구보를 뛰려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세단을 파고 다니며 휴게소에서 우동 먹는 것을 즐긴다. 하지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녀를 마주친 사람들은 그녀의 작고 평범한 체구 뒤에 숨겨진 거대한 사자의 그림자를 알아보고 조용히 고개를 속여 존경을 표하곤 한다. 작가의 말 and call to action.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폭주족들이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자 지나가던 여군 707 중령이 나서는 순간 참교역이 시작됐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강지윤 중령처럼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이나 문신 혹은 비싼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요란하지 않되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바꿉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겉모습만 보고 무시당하는 숨은 고수가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갑질과 무개념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사이다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속 시원한 한방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버튼을 강력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혹은 보고 싶은 참교육서를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소재로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강력한 사이다를 만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충성!